가상기억장치에서 이제 기타 관리인데요. 가상기억장치를 구현을 할 때는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페이지 크기라든가 또는 그 지역, 또 워킹셋이라든가 페이지 부재, 또 프리페이징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상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의 일부를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쓰는 게 가상기억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 크기인데요. 이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해서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가상기억장치를 여러 개의 블럭 단위로 쪼개서 주기억장치에 할당을 한다는데 그 블럭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할당이 되는 걸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징 기법. 그에 반해서 다양한 크기로 분할하는 것은 세그먼테이션 기법이었죠.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페이지 단위로 나눌 때요. 페이지의 크기에 따라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요. 페이지 크기가 크면 관리해야 될 페이지의 개수는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때 매핑 속도는 빨라요. 그런데 디스크에 접근 횟수도 줄고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페이지의 단편화가 증가하고요. 한 개의 페이지를 주기억장치를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페이지가 작을 때는 단편화는 감소해요. 그런데 페이지 크기가 작으니까 페이지들을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페이지들을 다 변환하는 매핑을 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보다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이 입출력하는 속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국부성 또는 지역성, 구역성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자, 프로세서가 실행되는 동안에 주기억장치를 참조할 때요. 일부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참조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스래싱을 방지하기 위해 워킹셋 이론의 기반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래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보다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스래싱이라고 그래요. 자, 워킹셋은 이제 뒤에 나오죠.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을 워킹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성, 국부성은 이런 스래싱을 방지할 워킹셋을 개발하는 워킹셋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게 국부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데닝이라고 하는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캐시 메모리 시스템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요. 자, 시간구역성과 공간구역성으로 나누는데요. 시간구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하나의 페이지가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액세스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공간구역성이라고 하는 건 일정 위치에 집중적으로 액세스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시간구역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억장소로는 뭐 스택이 있고요. 또 집계라고 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공간구역성에서는 이제 배열이라는 게 있고요. 순차적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공간구역성을 이용한 기억장소입니다. 자, 워킹셋은요.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사용이 되고 참조가 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워킹셋이라고 부릅니다. 자주 참조되는 이 워킹셋을요. 주기억장치에 두면 페이지 부재나 페이지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기억장치의 사용을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참조되는 페이지들이 달라지니까 워킹셋도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변경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스래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스래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래싱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다중 프로그래밍의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다중 프로그램이나 동시에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당연히 필요한 페이지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페이지 교체하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선 스래싱을 방지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 두 번째는 페이지 부재 빈도가 적게 일어나도록 조절한다는 것과 또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페이지들을 모아놓는 워킹셋을 유지해준다는 거. 부족한 자원을 증설하고요. CPU의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해주는 것이 스래싱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세서의 정의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부르고요. 또는 작업 또는 태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PCB라고 하는 프로세서 제어 블록을 가진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기억장치에 저장이 된 프로그램, 프로세서가 할당이 되는 실제로 디스패치가 가능한 단위, 또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B자를 빼서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라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잊어먹지 마셔야 되죠.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지정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동작, 목적 또는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의 과정,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의 단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프로세서를 뜻하는 겁니다. 자, 프로세서 제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운영체제가 이제 프로세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는 것을 프로세서 제어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자, 프로세서 제어 블럭을 뭐 태스크 컨트롤 블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잡 컨트롤 블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세서가 생성이 될 때마다요. 고유의 프로세서 제어 블럭이 생성이 되는데요. 프로세서가 완료가 되면 프로세서 제어 블럭은 제거가 됩니다. 프로세서 제어 블럭에 저장이 되는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프로세서의 현재 상태라든가 또 포인터, 고유 식별자, 스케줄링과 우선순위, CPU 레지스터의 정보, 주격장치 관리 정보, 입출력 정보, 계정 정보 등이 프로세서 제어 블럭에 저장이 됩니다. 자, 프로세서의 상태 변화라는 건데요. 프로세서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동안에 프로세서의 상태가 변하는데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상태 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여기다 생성이라고 써놓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서브밋이라고 하는 제출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자 작업이 시스템에 제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제 작업 스케줄러에 할당이 된 상태가 준비가 돼요. 다시 말하면 프로세서를 할당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상태가 레디다. 프로세서가 준비 상태 Q에서 실행을 준비하는 상태가 레디다. 그러니까 이 생성되고 접수된 상태에서 잡 스케줄러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게 레디입니다. 자, 준비가 끝났으면 이젠 실행을 하겠죠. 자, 프로세서가 준비된 Q에서 할당을 받아서 실행이 되는 상태가 실행이고요. 실행 중인 프로세서는 입출력 처리기가 필요하면 실행 중인 프로세서의 대기 상태로 넘어가고요.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이는 CPU의 스케줄러에 의해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자, 디스패치라고 하는 것은 준비 상태에서 이제 프로세서가 할당을 받아서 실행을 했다가 다시 준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디스패치라고 부르고요. 자, 대기 상태에서 입출력이 완료가 되고, 자,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다시 준비 상태로 가지고 오는 것을 웨이크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타임런 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준비 상태에서 프로세서가 실행을 쭉 하는데 실행 시간을 오버했다 그러면 멈추고 다시 실행을 하라고 디스패치 시키죠. 이때 타임런 아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프로세서 상태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쭉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레드. 자, 프로세서 내에서 작업 단위로 사용이 되는 게 스레드고요.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 단위가 스레드입니다. 자, 하나의 프로세서에는 하나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단일 스레드라고 부르고요.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것을 다중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서의 일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레드를 경량 프로세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레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프로세서가 생성이 되고 실행이 될 때요. 필요한 시스템 자원들을 해당 프로세서에게 할당해주는 작업을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줄 짜는 거와 같은 의미가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케줄을 짤 때 우리가 장기 스케줄을 짜는 경우가 있고요. 중기 스케줄을 짜는 경우가 있고 단기 스케줄을 짜는 경우가 있겠죠. 장기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세서가 시스템 자원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중기나 단기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그럼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 목적이 뭐냐?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해마다 다이어리를 사시고 그 다이어리를 통해서 해마다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스케줄을 짜시잖아요. 그렇게 스케줄을 짜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할당을 받아서 쓰겠다는 뜻이겠죠.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받아 사용할 거고요. 처리량을 좀 더 많이 할 거고요. 또 이용률을 증가시킬 거고요. 우선순위에서 작업을 처리할 거고요. 또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거고요. 응답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할 거고요. 반환 시간도 빠르게 할 거고 대기 시간도 빠르게 할 거고. 스케줄링의 목적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프로세서가 CPU를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CPU를 프로세서들이 할당받아서 쓸 때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한다. 그 다음에 처리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CPU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케줄링을 짜는 거고요. 또 다양하게 우선순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고 어떤 건 좀 늦게 처리해도 되는지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응답 시간, 반환 시간, 대기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스케줄링입니다. 자, 스케줄링의 종류는 크게 비선점 스케줄링이 있었고요. 선점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자, 비선점과 선점 스케줄링은요.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멀티태스킹은 동시에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게 멀티태스킹이고요. 선점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시에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이렇게 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을 완전히 껐다 키느냐는 것은 비선점이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충돌이 있는 것만 제거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는 것을 선점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선점형이라는 것은 일단 이미 할당된 CPU를 다른 프로세서가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없는 스케줄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할당이 됐으니까 그게 끝날 때까지 다른 것들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프로세서에 대한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프로세서 응답 시간을 예측하기가 쉽다. 또 일괄 처리 방식으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선점 방식의 장점입니다. 그 중요한 작업이 중요하지 않은 작업을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대표적인 비선기중 스케줄링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CPU를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게 프로세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비선점은 기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작업이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먼저 왔다는 이유로 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비선점이라면 얘는 중요한 작업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제어권을 강제로 뺏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대하식 10분할 처리 방식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선점형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오버헤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의 기법에는 라운드 로빈 방식과 SRT 방식, 선점 우선순위 방식과 다단계 큐 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만 먼저 짚어보면요. 인터와 넷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어가 인터넷이죠. 자, 인터내셔널 또는 인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컴퓨터 통신망을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미 국방성에서 사용했던 아르파넷이 시초가 되겠고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터넷입니다. 자,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모든 컴퓨터들은 고유한 IP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죠. 인터넷은 브릿지나 라우터, 게이트웨이 같은 장비들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네트워크 또는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가 인터넷인데요. 자, 여기서 백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로 인터넷의 주가 되는 기관망, 이것을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라고 하는 IP 주소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건데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고유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야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숫자로 되어 있고요.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뉘어서 총 32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A라고 하는 클래스부터 E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 A라는 클래스는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서 사용이 되고요. B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제 중대형 통신망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C는 소규모 통신망에서 사용하고요. D라고 하는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E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제 실험적인 주소를 사용할 때 쓰게 합니다. 자,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당된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서브네팅이라고 부릅니다. 4바이트로 되어 있는 IP 주소 중에서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트를 서브넷 마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것을 변경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각각의 클래스마다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IP 버전 6이라고 하는 주소 체계는요, IP 버전 4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얘는 128비트의 긴 주소로 되어 있고요. 또 얘는 이 IP 버전 4보다 인증성이나 기밀성, 또 데이터의 무결성 등의 지원, 또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P 버전 4보다 호환성이 뛰어나고요. 주소의 확장성이나 융통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실시간으로 또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IP 버전의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비트씩 8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16진수로 표현을 하고 있고 각각의 주소는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세 가지 주소 체계가 있는데요.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일 송신자와 단일 수신자 간의 통신이라고 해서 이걸 1대1 통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멀티태스킹은 단일 송신자와 다중, 1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단일 송신자와 가장 가까운 단일 수신자 간의 통신인데요. 뭐 개념은 1대1 통신이지만 가장 가까운 수신자와의 통신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간혹 이제 우리가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우리가 외우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닷닷닷 뭐 네이버 점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문자로 바꾸는 주소를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모든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통신망이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OSI라고 하는 것은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서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원활하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ISO라고 하는 국제표준기구에서 제안한 통신 규약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을 네트워크라는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원활하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형 시스템인데요. 통신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가 처리 방법 등을 7개의 단계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OSI 7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OSI 7계층은요, 상위 계층, 하위 계층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메뉴에 보시면 응용 소프트웨어 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응용 계층이고요. 그 다음, 이게 프레젠테이션 표현 계층이고요. 세션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계층, 피지컬 물리 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짚어볼 건데요. 자, 우선 하위 계층부터 이제 저는 이렇게 써놨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위 계층부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하위 계층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물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두 개의 장치들을 연결할 때 실제 접속하고 절단하고 하는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이라고 하는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규칙을 정해서 실제 전송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RS232C라든가 X21이라고 하는 표준기구가 있고요. 관련 장비는 리피터라고 하는 거와 허브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은요. 두 개의 인접한 개방형 시스템들의 정보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흐름 제어라든가 또는 오류 검출이나 회복, 오류를 제어하거나 또 프레임을 순서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순서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뭐 데이터 링크 계층과 연결되어 있는 장비로는 뭐 브릿지나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는 기능이나 또는 데이터를 교환하는 또는 중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요. 뭐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하거나 유지하거나 해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라우팅이라고 하는 경로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트래픽을 제어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교환이나 중계를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 계층은 대표적인 게 X25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I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에는 대표적인 장비로는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요. 자, 그다음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 트랜스포트 계층은요. OSI 7계층의 이제 그 상위 계층에 해당이 되는 이 트랜스포트 계층은요. 주소 설정이라든가 또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을 담당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TCP와 UD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이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세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송수신의 어떤 데이터들을 유지하거나 또는 대화를 제어하는 목적을 하여서 동기 제어, 데이터 교환 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세션 계층이에요. 동기점에 오류가 있을 때는 데이터를 또 회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션 계층. 표현 계층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서로 호환할 수 있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변환한다거나 데이터 암호화한다거나 뭐 압축한다거나 뭐 포맷을 변환한다거나 문맥을 관리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표현 계층이고요.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계층을 응용 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OSI 7계층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 계층에 대한 것들 순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와 관련된 장비인데요. 뭐 굳이 제가 이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뭐 허브라든가 리피터, 브릿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비들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라우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게이트웨어라고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필요한 장비들인데요. 개별적으로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토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두 객체들 간의 어떤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로 다른 기기들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또 그 교환된 데이터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 놓는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 규칙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서 이런 모든 규정들을 모아놓은 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구문, 또 의미,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요소입니다. 자, 프로토콜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프로토콜의 기능들은 이제 단편화라고 하는 건 재결합이라고 하는데 단편화는 조각이거든요. 송신 측에서 전송할 데이터를요.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작아서 작은 블럭 단위로 작업하는 것을 단편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조각해서 보내고 나면 수신 측에서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결합해서 봐야겠죠. 자, 캡슐화라고 하는 것은요. 수신하는 어떤 주소라든가 오류 검출 코드, 이 프로토콜 기능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추가해서 제공해 주는 걸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링크 제어 계층의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게 HDL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흐름 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수신 측의 어떤 처리 능력에 따라서 데이터의 전송량을 조절하는 것을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스탑 앤드 웨이트이라는 방법, 정지 대기 방식이 있고요. 슬라우딩 윈도우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류 제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전송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면 또는 전송하는 동안에 오류를 검출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오류 제어라고 부릅니다. 동기화라고 하는 것은 송신과 수신 측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을 동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순서를 제어한다, 주소를 지정한다, 다중화한다, 경로를 제어한다 라고 하는 기능들이 프로토콜의 기능입니다. 자, 프로토콜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 TCP/IP 프로토콜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종들을
기종들의 규칙이나 또는 주고받은 데이터들의 표준을 나타내는 프로토콜이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우선 TCP와 IP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우선 TCP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보시게 되면 얘는 OSI 7계층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는 패킷을 다중화하고요. 또 순서를 제어하고요. 오류를 제어하고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TCP입니다. 자, IP라고 하는 것은 OSI 7계층에서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패킷을 분해하거나 또는 주소를 지정하거나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IP입니다. 자, TCP/I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의 구조는요. OSI 7계층과 또 TCP/IP 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제가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OSI 7계층과 TCP/IP의 4계층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봐주셔야 되고요. 이 각각의 계층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이 계층들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토콜들이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봐주셔야 합니다.